네, 안녕하십니까. 본장입니다. 오늘은 10월 8일, 그죠? 일요일입니다. 이번 시간은 잠깐, 정치 이야기라는 것도 한번 거론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미국은, 그죠? 대선, 그리고, 우리나라 뭐 총선, 이래가지고 선거를, 그죠? 내년 눈앞에 두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뭐 주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좀 약간 좀 혼란스럽죠. 근데 뭐 우리나라는 뭐 우리나라 나름대로 끝나지만 미국에, 그죠? 미국이란 나라는, 그죠? 전 세계에서 완탑이죠. 여기 이 완탑인 국가의 대통령 수장이 바뀐다는 것은 좀 많은 혼란을 줘요. 더구나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어느 누가 한 사람이 독주를 하면 좀 덜한데 박빙으로 갈 때는 많은 혼란을 줘요. 세상에 모든 그게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혼란스러운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또 그죠? 미국 트럼프, 바이든 두 대통령의 시절 동안 어찌 보면 좀 무리수도 많이 떴죠. 그죠? 오로지 미국이 정의고 미국이 법이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적도 많이 만들었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득실이 또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와 바이든이 박빙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자기네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영향력을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은 첫째 잠깐 우리나라부터 이야기할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죠? 지금 많은 분들이 정치 테마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어찌 보면 사상 초유라 할 수도 있죠. 검찰의 많은 관계자들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그리고 금융계를 이렇게 진출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래 되니까 예전같이 선거철에 나타나는 정치 테마를 예전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가? 이런 의문 좀 들어요. 판면적으로 보면요, 모든 기관들은 그죠? 감사라는 걸 다 받아요. 감사. 근데 이번에 보면 금융시장 국정감사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11일 날에 금융위 감사를 하고 17일 날에 금감원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27일 날에 금융위 금감원 종합감사를 하는 거죠. 지금 현재 금융감독위원장이 그죠? 이복현 이분이죠. 근데 이분도 검사 출신이고 최근에는 이분도 약간 출마한다 또 이런 이야기가 막 돌더라고요. 그러면 한동안은 그죠? 주식시장에는 한동훈 테마가 막 돌았는데 또 시간 지나면 모르죠. 이복현 테마가 또 툭 튀어나올지. 근데 어쨌거나요. 이 이복형 금융감독위원장이 앞전에 계속 공포한 게 있었죠.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 일어났던 3대 펀드 사태, 우리 잘 아는 거 있죠.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이게 진행형이죠. 아직도 해결 안 됐어요. 진행형. 그죠? 이게 한 7조 정도 되는 돈이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돈을 넣어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고통스러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 펀드에 돈을 넣은, 그죠? 일부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특혜성으로 조기 상환을 받았다. 이후에 거래 정지가 되고 이 사태가 터졌다. 그래서 여기에서 법을 위반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일부 국회의원들은 조사 대상이다. 그죠? 그리고 미래에셋한테 자료 이런 거를 넘겨받아서 조사 중이다. 그 시끄럽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그죠?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면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권사, 어떤 운용사, 어떤 뭐 국회의원이 특혜를 받았는지,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 연루되고 이런 부분이 정치 테마한테 이제 압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같이 이런 그 선거, 정치 테마가 핫하게 좀 돌까? 약간 그런 좀 의문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되면 선거 테마들이 좀 완전히 좀 핫해져야 되는데 지금 시기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죠? 그 2차 전지 테마 이후에 뭐 초전도체, 그다음에 뭐 맥신, 뭐 이런 쪽으로 의외로 정치 테마가 아닌 다른 쪽에서 핫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요즘은 개별 테마가 소강 상태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 IPO 테마가 형성되죠. 뭐 시가총액이다, 회사가 좋다 나쁘다 뭐가 상관없이 심지어는 신규 상장 스펙주도 첫날 공모하면 막 200%, 300%, 몇백 %씩 확 급등했다, 급락하는, 그죠? 이런 투기적인 어떤 요소를 막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주식시장에 공모 어떤 주식이 하나 등장하면 얘가 이유 없이 막 급등하는 거예요. 그죠? 최근에 그 무거운 그 두산 로보틱스. 예전에 또 100% 상승을 하죠. 그만큼 지금은 또 시장의 모든 어떤 투기 세력이 공모주로 다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치 테마나 여타 테마들은 지금 힘을 못 쓰는 거죠. 그 이면에 그 어떤 이복형 금융감독위원장의 어떤 3대 펀드 조사라든지 아니면 그죠 올해 하한가 사태 이상 그죠 급락 2차례 있었죠. 그 임창정 뭐 이래 연루되고 해서 그런 사태가 2차례나 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막 조사가 들어가고 진행형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정치 테마나 여타 테마주들이 어떤 세력들이 지금 많이 몸을 사린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더구나, 그죠? 11일, 17일, 또 27일, 이때는 그 국정감사가 금융시장에 걸쳐서 쭉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암만 해도 세력들은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시기다. 10월 달은.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국내 시장에서요. 국내 우리 시장에서 우리나라 인구가 그죠? 한 5천 몇백만이죠. 근데 증권 계좌는 몇 개나 될까요? 6천만 개가 넘어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인들은 계좌를 한 2개, 3개 막 들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게 뭐 IPO 공모 할 때 여러 군데 막 쑤시여가지고 한 주 받기 위해서 그런 영향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요, 이런 공모주들이 지금 핫해지면 이게 절대 시장에 우호적이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 이런 종목으로 막 얘는 한번 등록되면 100% 이상 올라. 이게 인식이 되면 돈이 계속 그걸 몰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공모주 한 주 받기 위해서 내 계좌에 주식 다 팔고 그 현금으로 몇 천만 원씩 막 집어넣는 거예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점점 돈이 말라간다는 거죠. 그죠? 지금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그 11일 날에 그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있죠. 근데 이런 거 관심도 없어요, 시장은. 뉴스는. 지금은 뭐예요? 막 신규 등록되는 거, 이런 것들만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가장 핫하게 또 두산 로보틱스 이후에 남아있는 게 서울보증보험이죠. 서울보증보험 이번에 등록되잖아요. 근데 얘도 시총 못해도 그죠? 한 3조대죠. 13일에서 19일까지 기간 투자가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달 말일, 그러니까 25, 26일 일반 투자가 대상 청약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현재 표면적으로는 그 밴드 하단이 한 39,000원 한 요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밴드 상단이 한 5만원 초반대 요 정도로 그때 안 본 것 같아요. 그럼 얘도 보니까 그 어떤 그전 한 700만 주대거든요. 그러면 단순 계산해봐도 시가총액이 한 3조는 넘을 것 같고, 또 이상과열로 뭐 만일 첫날에 100% 상승 나오면 시가총액이 한 6조가 넘어가겠죠. 이런 것들이요. 결코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또 이달 말에는 그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있죠. 뭐 하나 더 있기는 저 유진 테크놀로지라고 있는데 얘는 너무 소형주라서 따따 상이 나와도 그렇게 시가총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쏠린다는 거죠, 돈이.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돈들은 계속 주식을 팔아서 안전하게, 야, 요거 집어넣어 한 주, 두 주 받아서 100% 먹고 팔면 되지. 그런 식으로 돈이 계속 빠져나간다. 기관도 똑같아요. 서울보증보험 이런 거, 기관 투자가들이 어떤 그 수요 예측 있는데 막 참여하기 위해서 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새로 돈을 갖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서 주식 다 팔아가지고 거기에서 돈을 마련해가지고 서울보증보험에 집을 였는 거예요. 그래 되면 서울보증보험을 사기 위해서 다른 주식을 파니까 매도세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여타 종목들은 이유도 없이 막 매도 압력을 받고 주식이 빠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IPO 공모 이런 테마가 불면요, 이거는 시장에 절대 득이 아니거든요. 나쁜 거예요. 시장의 돈들을 자꾸 뺏고 빨아먹으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10월 달도 우리 국내 시장도 금융시장 국정감사 이런 부분이 개별 테마, 급등 이런 거를 어떤 차단하는 그런 요소고, 또 IPO 이런 어떤 테마가 자꾸 유지되면 전반적으로 시장의 돈들을 자꾸 빨아먹고 하니까 우호적이지는 않다. 좀 나쁘다 봐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그죠? 이제 추석 연휴 때 추석 연휴 이렇게 쉬다 보니까 또 잠깐 잊고 있죠. 미국, 그죠? 미국 셧다운 끝난 거 아니죠? 이 부분도요,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대선 전국이니까 바이든도 힘이 없고 트럼프도 막강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춘추전국 시대로 가고 있고, 미국이 흔들리니까 전 세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게 골치 아프다. 첫째는요, 그동안 미국이란 나라에서 채권을 팔았어. 그 돈으로 살림살이를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의 채권을 압도적으로 사줬던 나라가 어디죠? 중국이죠. 중국이 미국의 채권을 다 사줬다는 거죠. 왜? 중국은 세계 공장 역할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으니까. 그동안 좋았을 때는 미국이 중국을 키우고 그 중국이 급성장을 하면서 그 돈으로 미국 채권을 사줬고, 평 좋고 매부 좋고 서로 이래 어떤 상호 보완작용을 했는데 지금 그게 깨졌죠. 중국이 미국에 덤벼들면서 미국이 중국을 죽이겠다. 그러면서 죽이는 과정에서 중국이 어렵고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채권을 사주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것마저 다 팔아치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채권을 사줄 데가 없어. 그러면요, 이게 시장 논리가 아니고 정치 논리로 본다 하면 감산이랑 똑같은 거예요. 미국 채권이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미국 채권 금리를 올려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렇다 생각하는 거예요. 시장 논리는 아니지만 이 이면에 정치 논리로 해석하면 미국의 어떤 10년물, 20년물, 30년물 장기 채권이 왜 자꾸 막 발작을 일으키는지, 금리가 막 4.7, 4.8, 4.8 계속 올라가는지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한편으로 이해가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이 아닌 정치적인 관점에서 미국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하려면 금리 인상, 인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어떤 협상 모드로 흘러가야 된다. 그래야 채권 금리가 잡힌다. 이래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그죠?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미국 건국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을 당했죠. 잘렸죠. 근데 이 부분도 웃기죠. 정치라는 게 얼마나 참 비열하고 더럽고 무서운지 보여주는 거죠. 표면적으로 보면 공화당에서 반대하면 절대 안 잘리죠. 케빈 메카시는 공화당 의원이고 공화당이 다수당인데 공화당에서 안 도와주면 케빈 메카시는 계속 하원의장 하는 거예요. 다수당이 하원의장을 하니까. 근데 민주당에서 아무리 탄핵을 하려고 해도 이론상으로는 불가능했는데 공화당에서 반란표가 8표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민주당에다가
그 공화당 반란표 8표. 그러니까 케빈 메카시가 탄핵을 당하고 잘린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잘렸으면 잘렸지. 그게 왜? 골치 아프죠. 왜?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메카시가 잘리기 전에, 탄핵당하기 전에 뭘 했어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놨죠. 그 임시 예산안이 언제까지죠? 끝난 거 아니죠? 11월 17일까지예요. 11월 17일까지 본 예산은 어떤 이런 부분을 다시 의결을 해가 통과시켜야 돼요. 11월 17일이 다가오면 올수록 정치가 혼란을 겪을수록 주식파는 또 미국 셧다운, 악몽이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소멸이 아니고 소멸됐다가 다시 부활을 했어요. 근데 시장은 지금 아무도 거론 안 하죠. 얘는 언제든지 시장 폭탄이 될 수도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메카시가요. 그래, 만만한 어떤 뭐 유한 인물은 아니에요. 약간 강경파인데, 그런데도 공화당에서는 더 강경파들이 많죠. 대표적인 사람, 그죠? 그 맷 게이츠. 이런 사람 보면 엄청난 강경파죠. 물론 트럼프의 핵심 측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만일 맷 게이츠 이런 사람이 그 하원 의장이 된다 하면 완전 전투 모드로 갈 것 같아요. 전투 모드로 변해버리면 또 벼랑끝 전술 나올 거예요. 그래 되면 뭐 심하게 가면 이 사람은 맷 게이츠 이 사람은 워낙 강경파의 어떤 강성파니까 어찌 보면 그 어떤 셧다운 일부러 몰고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래 되면 또 주식시장은 대혼란이 올 수도 있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하원이 그죠? 그 약간 그 휴무 기간이죠. 휴무. 쉬는 기간이에요. 이 쉬는 기간이다 보니까 그 전에 그 바이든, 그죠? 트럼프도 그렇지만 바이든도 지금 탄핵이 진행되고 있죠. 바이든 탄핵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원에서 지금 어떤 하원에서 그 메카시 탄핵시키고 나서 지금 휴무 상태였어요. 놀고 쉬는 기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탄핵도 지연이 되니까 조용하고 임시 예산안도 조용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시 재개가 되면 공화당에서 하원 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시끄러워질 거예요. 그 정치적으로 민주당, 공화당 떠나서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뭉쳐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인물이 아니면 틀림없이 문제가 될 거다. 이래 보는 거죠. 가장 경제적인 인물이 뭐 맷 게이츠, 만일 이런 사람이 거론이 된다 하면 이거는 셧다운, 이거 또 각오해야 된다. 그만큼 상상도 못한 어떤 그런 벼랑끝 전술로 갈 수도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하고 어쨌든 바이든과 트럼프가 주도권을 못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 세계는 시끌시끌시끌하죠.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중동에서 끽 해봐야 빈살만, 사우디 이 정도만 으르렁 했는데 우리가 쉬는 동안 지금 어떻게 해요? 시끄럽죠. 중동이 시끄러워요. 근데 이거를 또 아무렇게 쉽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실제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아주 심각하게 봐요. 예전에 그죠? 초창기에 이 주식은 종합예술이다. 세상 모든 일이 다 뭉쳐서 주식시장으로 나타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국 역사도 알아야 되고 유럽 역사도 알아야 되고 중동 역사도 알아야 되고 이걸 알아야 정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해를 해야 우리가 대응이 된다.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중동, 그죠? 중동. 한동안 조용했어요. 조용했는데 어떤 조용했던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보면, 그죠? 그 어떤 두 호랑이 중에 한 마리. 그러니까 이란을 족쇄를 채워뒀죠.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 혼자 독주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흐름이 조금씩 복잡하게 셈법이 바뀌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이번에, 그죠? 그 하마스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이죠.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을 했어요. 휴일에.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로 전쟁 선포를 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 또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천년 전쟁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도 없는 게 이게 중동의 여러 세력이 같이 또 막 개입을 해요. 이번에 하마스 외에도 보면요. 헤즈볼라가 또 어떤 헤즈볼라 무장 세력이 또 이 개입을 하는데 이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중동이 어디죠? 레바논 이쪽에 거점을 두고 있는 그 무장단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레바논 이쪽에서 거점을 두고 있는 헤즈볼라가 또 지원 사격을 하다 보니까 그래 보니까 어떤 국가적으로 보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 레바논 세 국가가 또 참전하는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확산 조짐도 갖고 있다는 거죠. 또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요, 어떤 정치적으로 그동안 이런 과정을 보면 이 헤즈볼라를 뒤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또 이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 어떤 전체적으로 중동의 어떤 판을 흔든다. 사우디 빈살만의 독주를 깬다. 또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번에 하마스, 그러니까 모함마드 데이프, 이 하마스 사령관이 공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팔레스타인 어떤 점령 세력을 어떤 범죄자로 취급을 하면서 이것을 이번에 응징을 하겠다. 끝장내겠다. 그러면서 알아크사 홍수 작전 이래 명명을 했어요. 알아크사 모르겠어요.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좀 단어가 어려워서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알아크사 홍수 작전이라고 명명을 하면서 판을 키우고 있어요. 키우다 보니까 좀 뭔가가 복잡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란 혁명 수비대, 그러니까 정예부대죠. 여기는 이제 쿠드스 군이 뒤에서 또 어떤 하마스를 지원한다. 이거는 또 예전부터 알려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판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레바논, 이란 자꾸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또, 그 전통적으로 우호 관계에 있는, 같은 유대인 계열이 많은 보잉 같은 회사도 보면 그 회장이 유대인이죠. 그런 식으로 트럼프도 유대계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미국은 이스라엘과 가깝다는 거죠. 근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해요. 대국민 연설을 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자국민을 방어할 권리가 있고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발표를 해요. 그리고 EU도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발표를 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란과 튀르키예 이런 나라들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 하고 또 성명서를 발표해요. 이러다 보니까 중동이 또 양분화되어서 판이 점점 커지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 문제는요. 이스라엘 자체의 문제 있어요. 이스라엘은 똘똘 뭉치도, 그 중동 국가 그 안에, 이슬람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그 총리죠. 네타냐후. 하여튼 외국 사람 이름 참 어려워요. 네타냐후? 맞나 모르겠다. 어쨌든 그냥 이스라엘 총리가요, 최근에 사법부 개혁을 막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 개혁을 추진하다 보니까 반대파들 입장에서는 또 막 반기를 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정치적으로 양분화되어서 엄청나게 혼란을 겪고 있는데 그 혼란을 노린 거죠. 그 혼란을 틈타서 내분을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어떤 단체 하마스가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내부적으로 분열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또 공격을 받으니까 이거를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시끄러워지죠. 근데 여기에서 또 어떤
한편으로 또 볼 수 있는 게요. 이란과 또 사우디의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이슬람이라 해도, 그죠? 그 가끔 가다가 말씀드리잖아요. 똑같은 이슬람이라 해도 틀리죠. 수니파와 시아파 나눠지죠. 수니파 같은 경우는 그 대부분의 무슬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무슬림 한 8, 90%가 그냥 수니파예요. 뭐 어떤 데는 그 순나파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그 어떤 수니파는 그죠? 약간 뭐 이슬람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뭐 불교적인 관점으로 보면 뭐 무함마드 외에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어떤 열심히 수련을 하고 정진을 하면 뭐 어떤 절대자가 될 수 있다. 뭐 부처가 될 수 있다. 약간 이런 논리. 그게 수니파거든요. 그러니까 수니파 입장에서는 무함마드가 타계 이후에 뭐 후계자가 특별한 후계자를 지정을 안 했다. 그러니까 이 종파 내에서 뭐 덕망 있고 뭐 아무나 다 후계자가 될 수 있다. 약간 이런 부류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나파, 수니파는. 그 부분이 이제 사우디가 주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니파 입장에서는 사우디가 가장 좀 어떤 그거죠. 그 입김이 세죠. 또 이슬람의 한 8, 90%가 수니파니까. 그러니까 그 사우디가 빈살만이 이슬람을 이렇게 지배를 한다, 리드한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한 10% 정도를 차지하는 시아파, 이 시아파는 어떤 계열이냐 하면 그 혈족, 그러니까 피, 이런 걸 순수 어떤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시아파는 그 무함마드, 그 어떤 그 무함마드 어떤 그 여기는 약간 어떤 혈통, 어떤 신분 사회 이런 게 좀 약간 있기는 있죠. 그러다 보니까 친족 간의 결혼 이런 것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시아파 같은 경우는 그 무함마드의 어떤 사촌 동생이었는데 이후에 어떤 자기 딸과 결혼시켰으니까 사회가 되죠. 그러니까 그 알리라는 사람. 우리가 그죠? 그 건투 선수 그 무함마드 알리 그런 사람도 원래 이름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슬람으로 개명을 하면서 가장 신성한 이름을 받은 그런 케이스죠. 그러다 보니까 시아파 같은 경우는 무함마드 이후에 사촌 동생이자 사유인 그 알리가 후계자로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아파와 수니파는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어떤 다수의 어떤 무슬림을 거느리고 있는 사우디의 힘이 세고 소수 한 10%가 차지하는 시아파는 이슬람의 어떤 순수 혈통주의를 부르짖으면서 강경파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세력에서 밀리고 있던 이란이 이번에 어떤 중동을, 이슬람을 규합하는 차원에서 이에는 이, 율법은 율법, 알라의 힘으로 형제, 어떤 동맹 이런 걸 어찌 보면 조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형제 이슬람이 공격을 당하고 있다. 이러면 우리 같은 이슬람이 뭉쳐야 된다. 명분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10%의 시아파가 주도하는 이란이 중동의 어떤 전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뭔 알라의 힘으로, 그죠?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영향력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왜? 미국이 채워뒀던 이 족쇄를 지금 흔들리고 있죠. 바이든도 그죠? 사우디와 러시아가 합작해가지고 자꾸 석유 감산하고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고 힘들게 하니까 이란을 어느 정도는 풀어준 거예요. 사우디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튈 줄은 상상을 못 했겠죠. 그래서 이란은 또 중동의 어떤 정세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점점 중동이 대혼란으로 번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유가가 급등을 하는 거예요. 그죠? 중동의 정쟁, 불안은 유가를 또 자극한다는 거예요. 이게 또 머리 아픈 거죠. 단순하게 중동 전쟁, 분쟁으로 끝날지 아니면 1000년 동안 이어지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어떤 그들만의 문제로 잠들지 아니면 중동 분쟁으로 확산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다. 그리고 지금은 계속 잠재적인 어떤 요소가 계속 숨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때까지는 주식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소극적으로 안전하게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절대 욕심낼 때가 아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다우나스닥 한번 급등했다고 내가 갖고 있는 현금으로 주식을 왕창 산다? 몰빵한다? 그런 식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죠?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안고 사는, 그죠? 저라는 사람의 기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누군가의 방장으로서 리딩을 하는 사람으로서 99가지가 좋아도 한 가지의 불안 요소가 있다면 저는 그 한 가지 불안 요소를 각인시키고 조심하자, 대비하자.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그게 맞다 생각합니다. 주식은, 그죠? 항상 방어가 우선이다. 살아남는 게 우선이다. 이래서 다음 주는 또 주식 사지 마세요. 아마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렇습니다. 속속들이 좋지도 않은 악재를 모든 걸 나열하면 사람이 지쳐버려요. 힘들죠. 그래서 말을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호수에 떠 있는, 그죠? 백조가 아주 고고하게 헤엄을 치고 우아하게 움직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 발밑은 안 빠지기 위해서 끝없이 발을 젓고 있죠. 저는 그래요. 누군가한테 리딩을 하기 위해서 끝없이 발을 젓고 있어요. 멈추지 않고 끝없이 젓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 눈에는 이게 젓는, 이게 안 보이겠죠. 그렇지만 저는 끝없이 저으면서 그 결과를 정리를 해서 주식 사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제 느낌, 제 기분이 아니고 아주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분석을 하고 긴 시간 고민을 한 이후에 이렇게 하자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물론 결과가 항상 좋게 나오지도 않고 틀릴 때도 많은 거 안다는 거죠. 그래서 장담은 못해요. 그렇지만 틀리더라도 저는 제 생각을 전달하는 게 맞다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도 또 이렇게 세상은 아직도 어렵고 혼란스럽다. 그래서 어쩌면 다음 주도 또 현금 들고 기다리자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알리는 거죠. 그죠? 즐겁고 신나는 이야기를 해드리면 저도 기분이 확 업되고 좋을 건데, 그죠? 좋을 건데 시장이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 좀 어렵고 힘들고 침침한 말씀만 드려서 그래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은 그죠?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니죠. 기분은 둘째 문제고 내 계좌, 내 돈을 지키는 게 우선이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조심은 해야 돼요. 그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또 몰라요. 뭐 자고 일어나면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저도 이 영상 찍고 많은 분들이 보고 판단했지만 또 월요일 쉬고 화요일 날 어떤 일이 생길지 또 그 사이에 어떤 악재가 소멸되고 새롭게 호재로 둔갑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시장은 끝없이, 그죠? 보고 대응하고 준비는 하되 절망하고 체념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암만 힘들어도, 그죠? 멘탈 관리하면서 언제든지 내가 주식 사러 들어갈 수 있는 준비도 하기 위해서 어느 기업이 실적이 좋은지, 어느 주식이 얼마만큼 빠져 있는지, 어느 주식이 신용이 얼마만큼 틀리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죠. 그래야 살아남는 거예요. 최근에 그죠? 최근에 어떤 이제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물론 예전에 같이 뭐 밴드를 하다가 나가신 분인데, 제가 나갈 때 그랬나 봐요. 나름대로 주식을 열심히 배워서 이제는 혼자의 길을 한번 가보자 한다. 그리고 이제는 혼자의 길을 나가겠다 했는데 제가 축복을 해준 게 아니고 나가시면 주식하지 마라. 당신은 혼자서 주식해가 될 일이 아니다.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식으로 약간
그 악담을 했나 봐요. 근데 그분은 그 당시 나갈 때 그런 생각을 했대요. 지가 알면 얼마나 알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다고. 그렇다고 그동안 같이 있은 기간도 있는데 이렇게 악담을 할 수 있느냐? 나가서 열심히 잘해라, 성투해라가 아니고 나가면 주식 그만둬라. 네 혼자서는 못한다. 네 혼자서는 무조건 돈 다 꼰다. 네 내보다 주식 열심히 받느냐? 네 내보다 열심히 하느냐? 내만큼 할 수 있느냐? 너는 노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까지 결과가 네 실력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그래서 너는 망한다. 주식하지 마라. 제가 그랬대요. 근데 그런 말 자주 했거든요. 많은 사람한테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했을 확률이 99.9%죠. 그렇다 치고 그런데 그 당시는 너무 섭섭하고 기분 나빴는데 시간이 지났어요. 요즘 너무너무 힘들대요. 돈도 많이 잃었고. 그런데 그 잃은 부분이 최근에는 그걸 뭔가를 만회하기 위해서 2차전지 쪽으로 많이 사놨대요. 근데 제가 가끔씩 거론하는 좀 항상 안 좋게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많이 하락을 하니까 점점 불안해진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도 손실이 많은데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답장은 못했습니다. 왜? 제가 팔고 나서 급등할까 봐. 그러면 저는 더 나쁜 놈이 되겠죠? 근데 그냥 모른 척하고 알아서 하세요. 뭐 주식은 귀신도 몰라요. 이렇게 답장해 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욕을 먹더라도 어떤 근거로 이런 근거로 이랬어. 최근에 그죠? 탄산리튬 가격 추이가 이랬어.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많을까요? 그 부분도 딜레마입니다. 예, 어쨌든 휴일 잘 쉬시고요. 또 저는 뭐 내일 열심히 모니터링 해보고 또 살아남을 수 있는 뭔가 좋은 희망이 있는 거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